아무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세종대왕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태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형님 양녕대군이 워낙 남봉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녕대군이 아버지한테 막 대어들어요. 내만 남봉을 했냐? 아버지 할아버지는 남봉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대어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전격적으로 세자를 폐하고 충령에게 세자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2달도 안 되어서 네가 왕해라, 난 왕 못하겠다 해서 2달도 안 된 기간 사이에 졸지에 왕이 된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신 게 22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도 되지도 않고 나이도 어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가? 저는 그 핵심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이었는가? 첫 번째 자세가 항상 묻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물었던 주제는 무언가? 그 주제를 들여다보면, 첫째,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지적해라. 또 국민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나는 잘 모르니 너희들이 알 테니 현장에서 백성들이 어디가 아프냐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너희들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너의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그 백성의 아픈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그 묻는 방법은 어땠는가? 가까운 영의정이나 또는 좌우의정 같은 의정 대신에게도 물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묻고, 또 군인들한테도 묻고, 백성들한테도 묻고, 과거 시험에 질문을 던져서 책문으로 묻기도 하고, 또는 전국에 방을 붙여서 수천 명의 시골에 있는 유생들이 답을 적어서 서울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금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빨간 점을 찍으시고,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처방이구나 해서 그것을 실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의 예가 이 세종실록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종대왕께서 세종 7년에 전국의 신하들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수많은 답변들을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흐르는 관통하는 그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뭐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소통을 하는 임금님에도 불구하고 변계량이라든가 또는 황이라든가 이런 신하들이 문제는 임금과 신하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님께서는 항상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 소통 언로를 여시는데 통촉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을 세종대왕께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그걸 수용을, 내가 이것을 못하는구나. 또 하나는 인사청탁이 너무 많으니 그 인사청탁을 과감하게 단절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들으면요 굉장히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죠? 임금님한테, 모든 인사권을 가진 임금님한테 인사청탁 이야기를 하면 그 임금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무리하게 보일지 모르나, 임금님, 그래, 재상의 숫자를 줄이시오. 또 국고 횡령을 엄단하시오. 또 심지어는 여성이 환속을 하면 그 환속을 자유롭게 하게 하시오. 뭐 이런 류의 수도 없는 제안을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 내가 어젯밤 진언한 것을 모두 다 읽어보았더니 역시 취할 것이 많았구나. 의정부와 육조가 같이 의논해서 안을 올리면 내가 즉각 서명해서 실천하겠다. 이게 세종대왕의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였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그래 묻고
묻는 답하는 대로 했던가? 그건 또 아니에요. 묻긴 묻되 묻는 것에 대한 답과 정반대로 임금님이 밀어붙인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파저강 전투입니다. 이 파저강 전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국방의 최대 이슈가 여진족이었어요. 그 여진족이 끊임없이 압록강, 두명강 이쪽에서 쳐들어와서 인마를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고 그랬단 말이죠. 세종대왕이 임금에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매년 끊임없이 이런 약탈 행위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야, 이거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신하들이 아닙니다. 여진족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결할 수 없냐 했더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도 여진족을 꼼짝 못하는데 우리 같은 나라가 어찌 여진족을 그냥 모기같이 생각하시고 그냥 따끔따끔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계속 들었어요. 15년쯤 지나서 세종대왕께서 안 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 신하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여진족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자네들 의견은 어떤지 그 의견을 써서 올려라. 답변이 어땠겠습니까? 제 표에 나옵니다만은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권진, 이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다 반대입니다. 30여 명의 고관 중에서 반대가 13명, 찬성 5명, 그리고 나머지는 수비를 보강한 다음에 시간을 봐서 토벌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25대 5 반대였어요. 세종대왕은 밀어붙입니다. 묵살해버립니다. 갑옷은 몇 개가 필요하냐? 길은 어디로 가냐? 한 갈래로 가냐? 세 갈래로 가냐? 7갈래로 가냐? 세종대왕께서 전쟁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장례식까지 걱정할 정도로 완벽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파저강 전투를 대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파저강 전투는 끊임없이 신하들한테 묻긴 물었지만 신하들이 다 반대했지만 밀어붙였어요. 왜? 이 국방에 관한 한, 이것은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왕권의 기본적인 신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조의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자기가 왕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그 덕분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으로서 지금 뚜렷이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시고, 자기의 잘못 같은 데는 들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시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소통은 이더 듣거나 안 듣거나 둘 중에 하나냐?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17년 동안 반대하는 이슈를 가지고 17년 동안 설득해가지고 이루어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 공법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세금은 중앙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여긴 농사가 이래 됐으니 세금은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서울에서 납품관이 오면 그냥 술 여자 대접해가지고 세금을 낮게 내려고 폐단이 얼마만큼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규율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전라남도 나주 땅은 A등급, 경상도 안동 땅은 B등급, 그리고 그해 농사가 비가 많이 왔냐 적게 왔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날씨를 나누어 가지고 상상상에서부터 하하하하까지 9개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정부에서 딱 정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조작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것이 공법이었어요. 공법을 하겠다 했더니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그 반대는 주로 누가 했겠습니까? 지주그룹들이 했습니다. 많은 관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런 반대가 있으면 실시하기가 곤란하겠구나 해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입만 뻥끗했다가 반대를 하니까 그냥 묵살을 하고 계시다가 3년 뒤에 전격적으로 전국에 여론조사에 붙여버립니다. 내가 공법을 실시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의 뜻은 어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57% 찬성, 43% 반대입니다. 실시해야 됩니까? 안 실시해야 됩니까?
53 찬성, 43 반대거든요. 그럼 실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합니다. 안 합니다. 왜? 반대한 사람을 봤더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경상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관찰사라는 관찰사는 다 반대하고 영의정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밀어붙이겠어요? 못 밀어붙이겠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파저강 전투는 반대했으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공법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뛰어난 장수하고 뛰어난 군사가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면 끝나는 거지만, 황희가 반대를 해도 파저강 전투는 이길 수가 있지만 대소 관료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 공법을 실시해도 성공할 수가 없구나. 여론조사가 53% 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실시를 못하겠다. 그러고 또 7년을 묵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공법의 아이디어를 낸 지 17년 만에, 7년이 지나서 세종대왕께서 전격적으로 모든 상황이 익숙해졌고 성숙되었으니 실시한다 해서 세종 22년에 전격적으로 공법을 전라도하고 경상도 두 땅에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종대왕께서는 반대한다고 묵살하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의 의견을 처리하지도 않고, 때가 올 때까지 17년을 기다려서 공법을 실시했다는 대단한 끈질김이다. 세종대왕의 실록에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고약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약해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장까지 지낸 굉장히 고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전회의에서 임금님이 말씀 도중에 되어듭니다. 어떤 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제도가 뭐냐 하면 수령육기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리는 반드시 지방에서 6년 지낸 다음에 서울에 3년, 그리고 또다시 지방 6년, 서울 3년, 이렇게 6년을 바깥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약해라고 하는 서울시장이 의전회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놈의 육기법 때문에 관료가 지방간으로 오래 가 있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여론을 무마시키느라고 17년 가까이 고생을 했잖아요. 다 이제는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 인간이 반대를 하고 나온 거예요. 세종대왕 거예요. 잠잡고 있으라. 이 사람이 잠잡고 안 있었어요. 또 되어든 거예요. 잠잡고 있으라니까 또 되어든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이 무리한 놈이 있는가?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나왔어요. 임금에 대한 불경이다 적었어요. 여러분, 임금에 대한 불경은요, 그거 사진을 찍어 주게도 그렇죠? 전혀 무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열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때 하위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임금님, 분명히 고약해는 고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벌을 주시면 앞으로 임금님 앞엔 아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통촉을 하시옵소서. 임금님이 그때서야 그래서 하위지한테 음식을 내립니다. 네가 정말 장하다, 너야말로 정말 훌륭한 신하로구나 해서 임금님이 노염을 푸시고 그 고약해를 방면해 줍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항상 인정해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직언을 받아들여라. 둘째,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라.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농부들의 의견도 듣고 군사들의 의견도 듣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라. 수용할 것은 수용해라. 그리고 수용하면 도저히 안 될 것은 절대로 수용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으로 무리한 사람의 무리한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괴념하지 말고 무리한 것은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라. 이것이 세종대왕의 31년 6개월 동안의 저는 소통의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자유스럽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 반대 의견을 임금님은 끊임없이 수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에 우리 정치에도 상당히 우리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게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화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